속보입니다. 미국 LA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주 화요일이면 훈련이 끝난 직후 아무 예고도 없이 홀연히 자취를 감춥니다. 구단도 한인 사회도 그를 매일 추적하던 파파라치들도 처음에는 그 행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 연애라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언론은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LA 외곽의 낡고 허름한 임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왜 월드스타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그곳을 찾았던 걸까요? 그 뜻밖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스포츠 기자 일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취재해왔고 경기 후 환호와 눈물을 수도 없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스캔들을 쫓아다닌 적도 있었고 아름다운 감동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 저를 오랫동안 멈추게 했던 취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스캔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제가 2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소식은 축구계뿐 아니라 LA 한인 사회 전체에 여전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MLS 개막전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팀을 이끈 활약이 현지 언론과 팬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침투 패스로 결승골을 도우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고 약 7만 5천 명의 관중이 그의 플레이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약 못지않게 흥미로웠던 건 그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팬들과 소통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는 눈에 띄게 조용해지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적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으면 훈련장에서 나온 그가 구단 차량이 아닌 자신의 개인 차량에 홀로 올라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선수라고 개인 시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화요일도 또 그 다음 화요일도 같은 장면이 정확하게 반복됐습니다. 오후 4시 혼자 개인 차량.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화려한 도심이 아닌 LA 외곽 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약속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그 차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라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 방향에는 유명 레스토랑도 없었고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클럽도 없었습니다. 골프장도 요트 선착장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오래된 이민자 주택가가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차는 LA 동쪽 외곽 도로를 타고 20여 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선 곳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낡은 3층짜리 임대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우편함 옆에는 녹슨 자전거 한 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10여 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장바구니 2개, 머리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라고요? 이곳에서요? 저 모자를 쓴 청년이 정말 그 손흥민이 맞는 것인지 한동안 확신조차 서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실 창문 너머로 나이 드신 관리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여쭤봤습니다. 저기 방금 저 청년이 누구인지 아세요? 관리인 어르신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구단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화요일에 와서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총각이에요. 참 착한 청년이지. 구단 자원봉사자.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구단 측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이름이 아닌 구단의 이름을 빌려 이 일을 홀로 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왜 숨기는 걸까? 알려지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이곳을 찾는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몇 주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기 전에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사실 그 화요일의 골목길이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 한국의 어느 가난했던 겨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아침의 기억이 그를 매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단지 안복도에서 쓰러진 노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LA 전체를 조용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저도 그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이름은 코리아나 빌리지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1세대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는 작은 공동체. 젊은 시절 이 낯선 땅에서 온몸으로 버티며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고 기력도 달려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바쁜 삶을 살며 멀리 흩어져 있었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 그분들에게 허락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안복도는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창문마다 빛이 바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치 않고 겨울에는 온기가 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그 공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가끔 누군가가 부쳐온 전이나 잡채를 나눠 드시며 웃음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시장을 보러 나가기 어려운 분, 손이 떨려 칼질을 못하시는 분, 혼자 밥을 차리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과자 몇 개로 끼니를 때우거나 편의점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았고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솔직히 말씀도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단지를 찾은 것은 LAFC 이적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곳을 알게 됐는지는 당시에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한 교포 교회 목사님을 통해 이 단지의 사정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다음 화요일에 직접 갔습니다. 처음 그가 이곳에 나타났을 때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청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며 나직하게 인사했습니다. 구단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입니다. 식사 좀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직접 시장에서 골라온 재료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와 무, 소고기 한 덩어리, 미역, 두부,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물 몇 가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고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은 공동 주방에 서서 직접 칼을 잡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밥을 안쳤습니다.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도시락 용기에 음식을 담아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문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 선뜻 받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낯선 청년이 낯설어서인지.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따끈한 김과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된장찌개야. 그 한마디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를 계속 이 자리로 불러들인 이유가 됐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에는 불고기를 해오셨습니다. 세 번째에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갈비찜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날은 손이 더 많이 갔는지 주방에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서서히 그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는 총각 있잖아, 요리도 잘하던데. 한국에서 왔다나? 이름을 물어봐도 그는 늘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그를 총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0이 가까우신 김할머니 한 분이 도시락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이 떨려 뚜껑도 제대로 못 여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사는 기분이야.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시 사는 기분. 밥 한 끼가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 아파트 단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왜 그 말에 그렇게 오래 멈춰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잠겨있던 어떤 기억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의 어느 겨울, 누군가가 그의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결국 이 이야기 전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 일을 이어가는 동안 세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날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를 끝내 총각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어느새 작은 기다림이 생겨났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길게 들어올 무렵이면 어르신들은 슬며시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안 왔나? 오늘도 오겠지. 말은 안 하셔도 그 마음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와 함께 묵직한 장바구니를 든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르신들의 얼굴에 조용한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메뉴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은 부드럽게 고아낸 갈비탕이었고 어느 날은 쫄깃한 잡채와 계란말이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손이 많이 가는 동태찌개를 준비해 왔는데 얼큰한 냄새가 복도까지 퍼지자 문을 꼭 닫고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슬며시 얼굴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찌개야?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장면이었지만 그 웃음이 그 단지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그곳을 직접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만 전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건네고 난 뒤에는 한동안 어르신들 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냐? 언제 미국에 오셨냐? 자녀들은 어디 사느냐? 어르신들은 그 청년에게 당신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수십 년 전 트렁크 하나 들고 LA 공항에 내렸던 날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식당 접시를 닦던 첫해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밤새 일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이 메시는 분도 계셨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먼 곳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청년은 말없이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작은 목소리로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꽤 오래 남는 온기가 됐습니다. 관리인 어르신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총각은 그냥 밥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주러 왔던 거지. 오랫동안 아무도 안 들어줬던 이야기들을.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슬슬 궁금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도대체 누굴까? 매주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직접 해서 들고 오는 청년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닐 텐데. 한 어르신은 그가 돌아간 뒤 다른 분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왔다 했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또 다른 분은 키가 엄청 크던데 운동선수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단지를 찾은 이후 저는 몇 주에 걸쳐 조금씩 그 실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지 근처 교포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이유의 한 조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수가 처음 연락을 해왔을 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왜 굳이 숨겨가면서 이 일을 해야 했을까요? 알려지면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구단 이미지에도 좋고 자신의 이미지에도 좋을 텐데. 그런데 왜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이 낡은 건물을 찾았을까요? 그 답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그가 왜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요일들이 조용히 쌓여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가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하나하나 문 앞에 가져다 드리고 빈 용기를 정리하던 중 복도 끝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평소에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던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로 84이라고 하셨는데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잠깐 들어올 수 있어?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오래된 사진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맛있어. 고맙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미국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 몇 년째 연락이 뜸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쁜 것이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어느새 또 계절이 바뀌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 오후의 침묵을 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밥을 배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다. 오래 기다렸던 누군가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채워주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화요일들이 쌓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 단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카메라를 든 손님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화요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눠들고 단지 입구를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는 것, 그리고 단지 맞은편 골목 어딘가에 낯선 차 한 대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원 렌즈는 소리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모자를 쓴 채 낡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장바구니를 든 두 손,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걸음걸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진 몇 장이면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한 연예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 매주 LA 외곽 미뢰 포착 비밀 연인은 누구? 사진 속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낡은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흥미롭다는 반응이었고 일부는 우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스폰서 계약 중인 몇몇 기업 측에서 조용히 구단에 문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구단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공식 일정 외의 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된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외출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는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관심이 갔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화요일의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그 청년. 관리인 어르신이 말씀하시던 착한 총각.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뜻 그 기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을 섣불리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나 빌리지 단지의 관리인 어르신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은 평소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직접 단지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서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 총각은 매주 여기 와서 우리 어르신들 밥 챙겨주고 갑니다. 비밀 연인이 어디 있어요? 도시락 들고 오는 거예요, 도시락.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기사 하나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세간의 소문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밀 연인이라던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라지고 대신 손흥민의 숨겨진 선행이라는 제목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놀랍다는 반응, 감동적이라는 반응, 왜 숨겼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선행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이 단지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입구 앞에 줄을 섰고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조용했던 코리아나 빌리지가 하루아침에 시끄러운 취재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낯선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셨고 일부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취재진이 입구 앞을 가득 메운 그날, 그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이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멈출 것인가? 카메라들이 단지 입구를 향해 일제히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마당에 이 소란 속에 굳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모자, 장바구니,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걸음걸이. 어김없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나타난 그 실루엣이 가까워질수록 취재진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앞으로 내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가득 늘어선 카메라들을 보면서도 걸음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고쳐 쓰고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고쳐 잡고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입구 앞에서 기자 몇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행이 알려졌는데 소감이 어떻냐고, 왜 이렇게 오래 숨겼냐고, 구단과 사전에 논의된 일이냐고. 질문들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취재진 사이를 조용히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해져도 카메라가 몰려와도 그에게 그 화요일의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입구 쪽에서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 그리고 짧은 외침.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 불러주세요. 3층 복도입니다. 취재진 사이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2칸씩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문이 열린 방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로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다리가 불편하셔서 방 안에서만 지내시던 그 조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머리 아래에 자신의 재킷을 접어 받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통화 중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911 신고 전화였습니다. 영어로 주소를 또렷하게 말하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언제부터 이러셨는지 모르지만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할아버지 얼굴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곧 도움 옵니다. 손 꼭 잡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저는 복도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LAFC의 간판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쓰러진 노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급차는 10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3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그는 할아버지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복도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복도를 지나갈 때 그 손이 힘없이 들것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구급대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순간 단지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 내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나중에 구급대원이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이크를 들이밀던 기자들도 셔터를 누르던 사진 기자들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재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적어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을 완전히 세상 밖으로 꺼내놓게 됩니다. 병원 응급실은 늦은 오후에도 분주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박 할아버지는 빠르게 응급처치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응급실 입구 바깥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직 장바구니를 들고 온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운동복 위에 걸쳤던 재킷은 할아버지 머리 아래에 받쳐드린 채로 두고 왔습니다. 복도는 서늘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 빨리 발견한 덕분에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동의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밥을 갖다 드리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달리 서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드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단지 관리인과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행정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간호사는 신분증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손이 맞습니까? 복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신분증을 꼭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이쪽을 힐끔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눈치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LA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그가 지금 병원 복도에 혼자 서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노인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는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나중에 저에게 그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분이 왜 여기 계신 거지 싶었죠. 그리고 카드를 내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미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듯이.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구단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먼저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끝나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나와 수술이 잘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다행히 빠른 발견 덕분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옮겨진 할아버지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 응급실 상황을 전해 들은 취재진 2명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떻냐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다음 날 아침 여러 매체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라인들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가 왜 끝까지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이 알려지고 신분이 드러나고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정작 그 이유, 그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인터뷰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인터뷰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그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고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먼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진 마당에 그 주인공이 정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써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원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월드스타의 숨겨진 선행, 익명의 배달원, 병원에서의 감동적인 장면.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코리아나 빌리지 어르신들의 현실이 먼저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시고 연락할 가족도 멀리 있는 분들이요. 저는 매주 화요일 하루밖에 못 갔지만 그분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말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얼마나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왜 그토록 오래 자신을 숨겨왔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순간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밥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어르신들의 현실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감동적인 스타의 선행담이 되고 며칠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대기하고 있던 다른 매체 기자 2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고, 구단의 공식 지원을 받을 것이냐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 그는 질문 하나하나에 짧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계속하겠냐는 질문에는 화요일은 계속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구단 지원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것이 생기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확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겠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라며 왜 하필 화요일이냐고.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훈련이 일찍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화요일에 쉬셨거든요. 그날 같이 시장에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취재진도 지나가던 행인도. 화요일이라는 요일 하나에 그 긴 이야기의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시장 골목, 그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 그 기억이 그를 매주 장바구니를 들고 이 낡은 단지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가 부탁한 대로 어르신들의 현실을 중심에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지막 문단에만 한 번 쓰겠다고. 나머지는 모두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채우겠다고. 그것이 그의 부탁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중심에 뒀다고. 그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글자가 오래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취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보다 훨씬 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부탁이 세상에 알려진 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있고 나서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짧게라도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는데 조금 늦게 들어선 그의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남자의 옆에 작은 아이가 바짝 붙어 걷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색감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사진 밖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고요.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부업으로 늘 손을 놀리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지만 여유라는 것은 늘 우리 집 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 걱정을 했고 학용품을 새로 사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시는 유일한 날 화요일 오후에는 꼭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지만 어린 그에게는 그 골목길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 채소 파는 할머니, 떡볶이 냄새가 퍼지는 분식집 앞. 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형편이 되는 것, 그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장바구니가 채워질수록 아버지의 발걸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 화요일 시장길에서 있었던 일 하나가 그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부 한 모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앞에 두고 계셨는데 바구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을 지나치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산 두부와 장바구니, 안에 채소 몇 가지를 꺼내 할머니 바구니에 조용히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추우신데 어서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린 그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추운 사람한테는 줄 수 있어. 그리고 남모르게 주는 게 진짜야. 알려지면 밥만 주는 거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그가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론가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자리에 아버지는 그 뒤에도 그렇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우셨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오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이름이 커지면 도움도 커 보이는데 그게 함정이라고. 진짜 도움은 이름 없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는 그 말을 할 때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알려진 김에 더 많은 것이 바뀌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모르게 주는 것이 진짜라는 그 말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토록 낯설게 들리는지를, 그리고 그 낯설미,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그 화요일의 가르침은 수십 년을 건너 LA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것은 어느 따뜻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사를 올리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 화제가 됐다가 금세 잊혀지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니던가요? 사람들은 바쁘고 뉴스는 쏟아지고 어제의 감동은 오늘의 다른 소식에 금세 덮이기 마련입니다. 코리아나 빌리지 어르신들의 현실을 중심에 두고 쓴 기사였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읽어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다는 인사, 코리아나 빌리지가 어디냐는 질문,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문의. 그러다 오후가 되자 메일함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 사회 커뮤니티에 기사가 공유됐고 교민 단체 채팅방에 링크가 돌았으며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 이메일로 온 메시지가 200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26살의 한인 교포 청년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장바구니는 들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장바구니는 들 수 있다는 그 말.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읽는 것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코리아나 빌리지 앞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평소처럼 그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을 때 입구 앞에 열댓 명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30대의 한인 교포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배추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소고기를 들고 왔으며 또 누군가는 두부와 달걀을 들고 왔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풍경을 보고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을 옆에서 지켜본 단지 관리인 어르신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날 그 총각 눈에 뭔가 맺히더라고요. 얼른 고개를 돌리던데. 그날 이후 화요일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던 청년 곁에 이제는 함께 움직이는 손들이 생겨났습니다. 공동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는 젊은이들. 어르신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도시락을 전하는 낯선 얼굴들. 처음에 어색해하시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들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아, 오늘도 왔구나. 그 반가움이 표정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 사회의 몇몇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식재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곳도 있었고 단지 시설 개선을 돕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식품 기업은 매주 신선한 재료를 정기 배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내 낡은 공동 주방 설비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벗겨지던 외벽 페인트도 새로 칠해졌습니다. 녹슬었던 입구 자전거 거치대도 반듯하게 정비됐습니다. 코리아나 빌리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시던 박할아버지가 퇴원 후 복도 벤치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아직 걸음이 불편하셨지만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이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90 가까운 김할머니는 요즘은 밥 먹는 낙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자원봉사 청년들이 주방에서 서로를 보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국위 선양이 무엇인지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기장에서 터지는 골도 물론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의 그 벅참도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 LA의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들고 온 장바구니 하나가 만들어낸 이 변화는 어쩌면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한 사람의 조용한 화요일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LA를 넘어
더 멀리까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2배가 됐고 비슷한 취지의 모임이 다른 도시 한인 사회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각자의 화요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수백 개의 손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가끔 코리아나 빌리지를 찾습니다. 취재 때문이 아닙니다. 기사를 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갑니다. 그 단지 앞 골목에 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LA의 소음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잠시 천천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곳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LA의 노을은 유난히 색이 짙습니다. 주황빛이 번지다가 자줏빛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짙은 붉음으로 깊어지는 저녁 하늘. 그 아래로 익숙한 실루엣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자, 장바구니, 그리고 조금 숙인 듯한 걸음걸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던 날과 똑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의 옆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1명, 20대로 보이는 청년 2명, 그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 1분. 저마다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웃으면 옆 사람도 따라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걸음들이 단지 입구를 향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오래 가만히. 단지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와 앉아 계신 분도 있었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복도 끝 방에서 창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내미는 할머니 한 분.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얼굴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공동 주방에서 곧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소리, 냄비소리, 가끔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낡은 건물 복도를 타고 퍼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복도를 채우자 꼭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평소 잘 나오지 않으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냥 그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국위선양이 아니면 무엇인가? 경기장의 함성이 아니어도 트로피가 없어도 카메라가 없어도 이 낡은 건물 복도에서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어르신의 그 표정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박 할아버지는 그날도 복도 벤치에 나와 계셨습니다. 퇴원 후 많이 회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다고. 그는 도시락을 건네면서 할아버지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그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후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문장도 그 복도에서 본 장면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나란히 놓인 그 장면. 그것이 이미 완성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집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시절 옆에 있어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밀어준 손 하나. 그 빚들은 갚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멀리 가셨거나 찾을 수 없거나
혹은 그분이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다른 방향으로 갚습니다.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름 없이.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그 아들이 LA의 화요일마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이제 수백 개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 어딘가에서도 멀리 타국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우리 아들 손흥민. 경기장 밖에서도 이렇게 뛰고 있는 그에게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댓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그에게 그리고 코리아나 빌리지 어르신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화요일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들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낡은 복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오늘도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